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친 분이 계셨는데 특별히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값비싼 명품을 걸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 그분께 가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는데 그분이 들어오시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을 향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품격 있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뭔가 특별해, 그냥 있어 보여.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같은 나이대인데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지고 어떤 분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기꺼이 자신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딱 7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5번째 비밀은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가장 큰 변화를 느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만 따라 하셔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키가 크지도 않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주민회의 때 발언을 하시면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한 번은 정말 시끄러운 회의 중이었는데 그분이 손을 한번 들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이 결국 채택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말에는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풍기는 자신감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거만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그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걸음걸이, 자세, 손짓, 몸짓 같은 작은 요소 하나하나에서 드러납니다. 길을 걸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앞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시선을 자꾸 피하게 되시나요? 혹시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가 자신 없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으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당신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를 테니까요. 이 말은 자세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품격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국 왕실에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울 앞 5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힙니다. 둘째, 턱을 살짝 들어서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셋째, 가볍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행동할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 조용한 자신감을 지닌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품격 있는 말투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단골 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문할 때면 신기하게도 카페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인데도 그 목소리의 깊이와 말투에서 품격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비결은 간단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의 속도예요. 천천히 말하면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실수도 줄어든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연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몇 마디만 해도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도 말투 하나로 전체적인 인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말을 시작하면 주변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귀 기울이게 되는 사람 말이죠. 그런 분들의 말투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속도로 말하죠. 말이 빠르면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급한 마음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음이 급하면 말도 빨라지고 마음이 여유롭고 평온하면 말도 느려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말을 하려고 하거나 말이 너무 빨라서 숨이 차지는 않나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말하는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 톤을 통해 그 사람의 신뢰도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에서 우리의 말투와 목소리 톤이 실제 내용보다 5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 설명은 더 신뢰가 가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조언은 더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반면에 빠르게 말하는 텔레마케터의 설명은 잘 들리지도 않고 신뢰도 가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품격 있는 말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초 법칙입니다. 말하기 전에 3초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대화의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더 정확하고 품격 있는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끝까지 듣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더 깊이 생각하고 응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말 줄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랄까, 있잖아요. 같은 말들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저는 원래 말이 빠른 편이라 바꾸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투 역시 연습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 책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도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조금 부담되네요. 혹시 더 좋은 가격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작은 차이가 바로 품격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말투와 목소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유가 있고 차분한 사람은 말에서도 그 분위기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단정한 외모입니다.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70대 중반의 박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명품 브랜드를 입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에 단정한 머리, 깨끗한 손톱까지. 센터에 오시면 모두가 오늘도 참 멋지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옷 살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입는 게 중요해요. 난 옷장에 옷이 많지 않아요. 대신 모든 옷이 나에게 어울리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요.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복을 구분해서 입고요. 이게 내 비결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외모가 눈에 띄게 화려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정돈된 스타일이 그들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옷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알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항상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옷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옷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형, 피부톤, 나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유행하는 옷이라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면 자신에게 잘 맞는 평범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으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프랑스 패션의 대가 코코 샤넬은 단순함이 최고의 세련미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여성들은 캡슐 워드로브라는 방식으로 옷장을 관리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 10개에서 15개만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방식이죠. 많은 옷보다 서로 잘 어울리는 몇 벌의 옷이 더 실용적이고 세련된 철학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또 하나의 원칙은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한 스타일을 피하는 겁니다. 너무 화려한 색상이나 복잡한 패턴은 오히려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깔끔한 색상 조합과 정돈된 스타일이 더 큰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품격 있는 외모를 가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 깨끗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옷에 얼룩이 있거나 머리가 지저분하거나 신발이 더러우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자주 세탁하고 신발을 깨끗이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김 없음은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구겨진 옷은 게으르고 무심한 인상을 주지만 다림질된 옷은 세심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 바지의 주름 관리는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셋째, 조화로움은 전체적인 균형을 의미합니다. 옷과 신발, 가방이 서로 어울려야 하며 특히 자신의 나이와 체형,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품격 있게 보이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패션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단정하고 정갈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유행에 민감한 사람보다 자신만의 일관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은 그 자체로 품격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출근 시간 많은 지하철인데 모두가 조급해하고 짜증내는 와중에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혼잡한 상황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누군가 실수로 발을 밟았는데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 옆자리가 비어서 앉게 됐는데 무심코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나요? 5분 일찍 도착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하루가 망가져요. 난 항상 10분 일찍 나와서 여유를 갖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내 비결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깃들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행동에서 그 불안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을 빠르게 내뱉거나 상대방이 다 말하기도 전에 끼어드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죠. 손짓이 과하게 크거나 발을 떨거나 눈을 계속 피하는 행동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반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이 할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전달합니다. 또한 실수를 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옛말에 마음이 급하면 몸도 급해진다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마음의 불안을 폭발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변명하려 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죠.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정이 빠듯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케줄을 줄이고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워낙 바빠서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유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작은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도록 계획하거나 회의 사이에 10분의 휴식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전체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3번 정도 숫자를 세어본다면 말투와 표정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쌓이면 점점 더 여유로운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결국 품격은 단순한 외적인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자체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유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유로운 태도 하나만으로도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삶 자체도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5번째 비밀은 검소하지만 세련된 소비입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멋진 이웃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 집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집은 넓지 않지만 정말 아늑하고 세련됐거든요. 비싼 가구는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가구들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사님, 집이 정말 멋져요. 비결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필요한 것만 갖고 있어요.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3번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들여놓으면 한 가지는 내보내는 원칙을 지켜요.
그래서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일이 없죠. 대신 좋은 책이나 차 한 잔 마실 때 쓰는 찻잔은 좋은 걸 써요. 매일 사용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품격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들은 무조건 비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집니다. 과소비를 하면서 품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은 많아질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죠. 그들은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도 간결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기보다 꼭 필요한 물건만을 두고 공간을 여유롭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바로 돈을 쓰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몸을 관리하는 것 같은 부분에서는 절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들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살 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고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는 겉으로는 검소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매우 세련되고 합리적입니다. 품격은 단순한 외모나 옷차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과하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꾸준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 매주 오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항상 새로운 책을 빌려 가시는데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매주 한 권씩 소설, 역사, 철학 이렇게 돌아가며 읽어요.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거든요. 그 어르신과 함께하면 어떤 주제든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경청을 정말 잘하세요. 한 번은 제가 요즘 유행하는 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전혀 모르실 법한 내용인데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해. 그게 내가 아직도 젊게 사는 비결이야. 겉모습만 가꾼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채워지고 쌓여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운동, 독서, 자기 개발 같은 것들을 습관처럼 실천하죠.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대화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깊이가 있고 급하게 말하거나 불필요한 감정을 담지 않기 때문이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노화는 꿈과 호기심을 잃을 때 시작된다. 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근본적인 가치들을 잊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젊고 생기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기 관리는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몇십 페이지를 한 번에 읽기보다는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운동하기보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더 좋은 습관이 되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결국 외면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금방 티가 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품격이 흐르는 법이죠. 일곱 번째 비밀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지난해 우리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관리비 문제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 여사님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인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주민이 말을 마치자 박 여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많이 불편하셨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차분히 설명하셨고, 놀랍게도 화를 내던 주민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속으로는 화가 났지. 하지만 감정을 따라가면 두 사람 다 후회할 일만 생겨. 난 항상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해. 그게 비결이에요.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태도에서 품격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노여워하되 과하지 말고 즐거워하되 어지럽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감정 조절 능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차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라고 자문합니다. 둘째, 화를 내기 전에 한 박자 쉬는 습관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시간 동안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더 명료한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감정보다는 논리로 대처하려는 성향입니다. 감정적인 말이 아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어. 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접근합니다. 저는 원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성격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 역시 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333 규칙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3가지를 보고 3가지 소리를 듣고 신체의 세 부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품격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품격 있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은 사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입니다. 조용한 자신감, 품격 있는 말투, 단정한 외모, 여유로운 태도, 검소하지만 세련된 소비, 꾸준한 배움의 자세,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하십니다. 진정한 품격, 그건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에 이미 있는 빛을 조금씩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조급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남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그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품격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우아함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담긴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매 순간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 나눈 7가지 비밀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특별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 첫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또는 말하기 전에 3초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혹은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삶이 때로는 무겁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가꾸고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기에 분명 멋진 변화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비밀이 가장 와닿나요? 어떤 부분을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만난 72세의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 겸, 할아버지는 5년 전 은퇴하시면서 꿈에 그리던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마당에는 텃밭을 가꾸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런데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잡초는 끝없이 자라고 겨울엔 눈 치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아프면 병원까지 40분을 가야 하고 결국 이 집이 나를 가둬버리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 말이에요. 그럼 노후에는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곳에서 살아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노후 주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릴 겸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포기하게 되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 마당 있는 집을 지어서 텃밭도 가꾸고 고양이도 키우고 아침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살겠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요. 새소리도 들리고 텃밭에서 채소도 따먹고 공기도 맑고 마음도 정말 평화로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관리의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햇볕만 쨍하면 마당 가득 풀이 자라나요. 하루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무릎까지 자라는 잡초들. 이걸 매일매일 뽑아야 해요. 여름에는 벌레들의 천국이 돼요. 모기, 개미, 거미, 심지어 뱀까지. 밤에는 날파리, 낮에는 벌들이 윙윙거려요. 방충망을 아무리 촘촘히 해도 소용없어요. 가을에는 낙엽처리가 일이에요. 바람만 불면 지붕 위까지 수북하게 쌓여요. 치우지 않으면 배수관이 막히고 곰팡이가 생겨요. 겨울에는 눈 치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계단, 진입로, 지붕까지 안 치우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거든요. 전원주택은 집이 아니라 하루도 쉴 수 없는 일터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 문제는 고장이 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난방이 안 돼요. 도시에 살 때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났는데 전원주택은 다르거든요. 직접 업체를 알아보고 직접 연락하고 직접 날짜를 잡고 직접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그날 눈이라도 온다면요? 못 와요. 고치는 건 다음으로 미뤄지고 추위에 떨면서 하루를 버텨야 해요. 수도가 얼거나 전기가 나가거나 화장실이 막혀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그 집에 사는 나뿐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병원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조이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차를 몰고 병원까지 40분을 가야 해요. 버스는 하루에 5대밖에 안 와요. 119를 불러도 늦어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죠. 시골은 공기는 맑지만 병원은 멀고 작아요. 정밀검사나 수술, 응급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결국 서울 큰 병원 가보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마당은 넓지만 사람은 없어요. 창문을 열어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이웃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요.
도시에서는 밥 드셨어요? 라는 인사라도 있었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정적이 너무 길어지면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포로 바뀌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고 혼자 감당해야 해요. 사람이 없는 전원 생활은 자연 속에서 혼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문제는 자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말해요. 주말마다 갈게요. 가까운 데니까 자주 갈게요. 하지만 멀고 불편하면 한 달, 두 달 연락이 뜸해져요. 결국엔 내가 도시로 가야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기대하지만 결국 깨닫게 돼요. 이 집은 나 혼자 사는 집이구나. 여섯 번째 문제는 팔고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져서 도시로 다시 나가고 싶을 때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아요. 전원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은 쌓여만 가요. 3억을 들여 지은 집이 1억 5천에도 안 나가요. 심지어 부동산에서는 그냥 임대 놓으세요라고 하는데 임대 놓을 사람도 없어요. 팔리지 않는 집은 내 삶을 가둬버려요. 결론은 하나예요. 전원주택은 몸이 건강할 때만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대안은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예요. 예전에는 빌라 산다고 하면 좀 기죽는 분위기가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조명도 어둡고 아파트가 훨씬 낫지 않냐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치 빠른 분들이 전원주택 대신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로 몰리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유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첫째, 계단이 없어요. 노후의 최대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계단이에요.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면 계단은 고통 그 자체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3층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라나 리모델링된 저층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3층에서 5층짜리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반대로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황금 입지예요. 이건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서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계단 없는 집, 이건 나이 들어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둘째, 조용해요. 빌라가 시끄럽다고요? 요즘 신축 빌라들 방음이 정말 좋아요. 대단지 아파트보다 오히려 조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층 아파트도 세대수가 적고 골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복잡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돼요. 애들 뛰는 소리도 안 나고 이웃 간 층간소음도 거의 없고 혼자 조용히 살기 딱 좋은 집이 많아요. 노후에는 시끄러운 집보다 정적한 평온이 진짜 복이거든요. 셋째, 모든 게 가까워요.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5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전원주택은 예쁘지만 약 하나 사러 나가는데도 차를 타야 해요.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고립이에요.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대부분 도심 생활권 안에 있어서 슬리퍼 끌고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리에 있어요. 이게 나이 들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넷째, 작지만 내 몸에 딱 맞는 집이에요. 거실 넓고 방 많은 집 청소하기 좋으셨나요? 전기세, 수도세 감당할 만하셨나요? 나이 들면 넓은 집은 공간이 아니라 일거리가 돼요. 방이 많아도 그 방은 쓰지 않아요. 그저 청소해야 할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에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집이 작고 단순해서 덜 불편하고 덜 지쳐요. 혼자 사시든 둘이 사시든 내 삶에 딱 맞는 집이 필요한 때거든요. 다섯째, 이런 집은 팔 수 있어요. 전원주택은 좋은 집이라도 안 팔려요. 집값도 안 오르고 심지어 살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도시 안에 있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임대 놓기도 쉽고 필요하면 바로 매각도 가능해요. 언젠가 팔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커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집, 이게 노후의 자유예요. 정리하면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보기에는 단출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참 잘 골랐다 싶은 순간이 와요. 노년의 집은 예쁜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이어야 해요. 두 번째 대안은 실버타운이에요.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한때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며 거리감을 두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즘 실버타운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하고 영양에 맞춘 식사가 제공되며 24시간 응급대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문화 프로그램, 운동, 영화 감상, 취미방까지 단순한 노인 시설이 아니라 노후 라이프 센터에 가까운 곳들도 있어요. 다만 실버타운도 좋은 곳은 경쟁이 치열해요. 민간형 실버타운은 비용이 높고 입소금만 수천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형 실버타운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실버타운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째,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인가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 대응이 가능한가요?
협약된 병원이 근처에 있나요? 둘째, 월 비용이 합리적인가요? 민간형은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도 있어요. 공공형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이에요. 식사 포함 여부도 확인하셔야 해요. 셋째, 주변 환경이 안전한가요? 시장, 병원, 공원까지 도보로 가능해야 해요. 고립된 외곽시설은 비추천이에요. 넷째,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가요? 민간 운영, 종교재단, 복지재단 등 다양한데 민간 중에도 입소금 받고 운영 중단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도 있어요. LH 공공 실버타운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불리는데 전국에 설치되고 있어요.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대전, 전주, 창원 등에 있고요. 입주 조건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 충족이에요. 신청은 LH 청약센터나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지자체 운영형도 있어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형태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 노원구 등에서 직접 운영해요. 소규모 주거의 돌봄을 제공하고 치매 초기 어르신에게도 적합해요. 보건복지부 연계 노인복지주택 목록은 노인복지주택 현황 검색 시 정부 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요. 이런 곳은 피하세요. 공사 중인 민간 실버타운에서 입소금부터 요구하는 곳. 운영 실패로 입소 못한 피해 사례가 있어요. 병원, 마트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 독립형도 피하세요. 생활 편의성이 떨어져서 감금 생활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거든요. 정리하면 실버타운은 잘만 고르면 내 건강을 챙기고 외로움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잘못 고르면 돈 쓰고 외롭고 불편한 세 가지 고통이 한 번에 와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보기 좋은 실버타운 말고 살기 좋은 실버타운을 고르셔야 해요. 세 번째 대안은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이에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에요. 소득 조건이 맞고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성이 있어요.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매우 저렴해요. 엘리베이터 있고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 관리사무소 완비돼 있고 의료복지기관 인근에 위치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셔서 놓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격은 되는데 신청 안 해서 기회를 놓친 분들도 많아요. 이건 아는 사람만 혜택받는 제도예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나요?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무주택자신가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자식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둘째,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세요. 담당자가 대신 도와줘요.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자녀가 함께 가도 돼요. 셋째, 모집 공고는 1년에 몇 번 안 나와요. 기회가 열렸을 때 잡지 않으면 1, 2년 더 기다려야 해요. 어디에 있냐고요?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수원, 인천 계양, 부평, 전주, 대전, 창원 등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공급이 더 확대돼요. 그런데 문제는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당장 청약센터 들어가서 가까운 지역 모집 공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도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보가 없어서 그저 몰라서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 기회예요. 지금 신청 안 하면 그 집은 남이 들어가요. 네 번째 대안은 자녀와의 적정거리 전략이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똑똑해요. 같이 안 살아요. 그렇다고 멀리서 외롭게도 안 살아요. 적당히 가까이 필요할 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거리. 이게 요즘 부모님들이 택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집을 골라요. 자녀 집과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 작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병원 시장 약국은 필수,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있는 집,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동네, 관리비 폭탄 안 나오는 구조. 왜 이렇게 하냐고요? 같이 살면 불편해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손주 키우느라 눈치 보이고 내가 이 집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려요. 근데 멀리 살면 아플 때 바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급할 때 엄마 어디야? 아버지 지금 병원 가세요. 이 한마디도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리, 서로 돌볼 수 있는 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주 방식은 도시 근교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가능해요.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중심도시 주변에 전세 1억에서 2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꽤 많아요. 단지 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 병원, 시장, 약국, 교통까지 갖춘 실거주 중심 지역이 인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자녀가 있다면 차로 20분 이내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경기도 구리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이에요. 시장, 종합병원, 생활시설이 풍부하고 1억 5천에서 2억 내외로 빌라나 다세대 전세가 충분히 가능해요.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은 스타필드, 병원, 카페거리가 다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산책하며 살기 좋은 환경이고 전세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원 수준이에요. 고양시 화정, 능곡동은 병원, 문화시설이 잘 돼 있고 대형마트도 근처에 많아요. 지하철역에 인접한 저층 아파트도 다수 있고 1억 초중반대 소형 전세가 다수 존재해요. 인천에 자녀가 있다면 조금만 이동해도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부평구는 시장, 병원, 문화센터가 밀집된 지역으로 노후생활 기반이 완비돼 있어요. 전세 1억 이하 빌라도 꽤 있고요.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은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예요. 세종병원 인근 등 교통생활 인프라의 균형이 좋고요. 금단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저렴한 빌라가 밀집해 있어요. 1억 2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깨끗한 전세가 가능하고 신도시 인프라가 가까워서 점점 살기 좋아지는 곳이에요. 부산이라면 이런 조합도 많아요. 김해 삼계동, 장유 일대는 부산보다 조용하고 병원, 마트,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1억 내외 전세가 다수 있고 부산 잔여와 30분 거리예요. 양산 북정, 중부동 일대는 부산 지하철 연장선이 연결돼서 교통이 좋아지고 있어요. 경전철 도보생활권으로 인기가 상승 중이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전세주택 찾기가 좋아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도시보다 집값, 전세값이 낮다. 생활 인프라는 충분하다. 자녀와 왕복 1시간 이내 거리로 정서적 연결이 유지된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필요할 땐 금방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곳에 전세 1억 2억 이하로 내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요즘 부모님들의 똑똑한 주거 전략이에요. 5번째는 어디 사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동네를 닮아가요.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하루 리듬, 건강 상태,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결정지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단순히 자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지역을 찾아요. 왜냐고요? 집만 보고 이사했다가 마트는 차 타고 20분, 병원은 시내 나가야 돼요. 이런 구조라면 나이 들수록 고립감만 깊어지고 외출은 줄어들고 건강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고를 때는 다음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첫째, 병원까지 거리예요. 가까운 동네 의원은 기본이고 종합병원 또는 응급실 있는 중형 병원이 차로 15분 이내에 있어야 해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기준으로 동네를 봐야 해요. 둘째, 마트, 시장, 약국이 도보 10분 생활권에 있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걸어서 장 보러 못 가면 노년에는 그 집이 감옥이에요. 마을버스가 많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닿을 수 있어야 집에만 있지 않는 삶이 가능해요. 셋째,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또는 1층 구조예요. 요즘 4층짜리 아파트도 계단만 있으면 노후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지은 지 20년 넘었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 빌라라도 1층이거나 층간소음 걱정 적은 구조를 우선하세요. 넷째, 사람 사는 동네예요. 주변에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세요. 60대 이후에는 적적함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함께 걷는 사람, 눈인사 나누는 이웃이 있는 동네는 우울증을 막아주는 백신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요즘 인기 있는 지역들의 조건을 볼게요. 이건 자녀 근처 개념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 자체로 선택받는 곳이에요. 수도권 인기 지역 중 비교적 저렴하고 인프라 좋은 곳들이 있어요. 경기 평택 안정리 송탄역 일대는 미군기지 인근 상권이 활발해요. 전세 1억 초반대 다세대 아파트가 다수 있고 병원, 마트, 카페가 밀집돼 있어요. 외국인도 많아서 활기 있는 분위기예요. 청라 국제도시 외곽 빌라촌은 인천 2호선 연장선이 예정돼 있어요. 청라 의료복합단지 개발 중이고 외곽 빌라는 1억 5천만 원 내외 전세가 가능해요. 고양 덕양구 능곡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 GTX 예정지예요. 능곡시장, 병원, 문화복지시설이 풍부하고 전세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원 빌라 저층 아파트가 존재해요. 지방 인기 지역 중 조용하고 넓은 곳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전남 순천 신대지구 연양동은 순천만 광양만 연결 중심지예요. 종합병원, 도서관, 시장이 조화롭고 전세 1억 이하도 가능한 중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요. 경북 포항 효자 양덕 일대는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도시계획이 깔끔해요. 큰 병원, 공원, 대형마트에 인접하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저층 아파트가 가능해요. 충남 아산 온양 온천역 인근은 온천지대로 생활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요. 서울과 1시간 거리로 교통이 우수하고 전세 1억에서 1억 8천만 원 저층 아파트가 다수 있어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집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동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늙어서도 살기 좋은 동네예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생활을 사는 시대예요. 자녀와 가까운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역 선택을 잘못하면 값싸도 삶이 피곤하고 멋져도 외로워요.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해요. 그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예스가 나오는 동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실전 적용 가이드와 복지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세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증부 월세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요즘은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20만 원 안팎으로도 조용하고 살기 좋은 빌라 다세대 주택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구리, 계양, 고양, 부평, 김해, 양산 같은 지역에서는 전세보다 월세 조건이 더 좋은 매물도 종종 보여요. 둘째,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 아파트도 있어요. 요즘은 지자체나 LH에서 운영하는 실버 전용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혹시 내가 아프면, 혹시 혼자 있으면 이런 불안감인데요. 그런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단지가 실제로 존재해요. 예를 들어 LH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곳도 많아요.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 구조로 설계돼 있고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 입주 대상이 돼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버하우징은 의정부, 수원, 파주, 시흥 등에서 운영 중이에요. 단지 내 복지사가 상주하고 공동식당,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입주자들끼리 교류하며 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임대료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곳은 단지 싸고 안전한 것뿐 아니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설계된 공간이에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삶의 질까지 고려한 노후 주거 대안으로 관심 가져볼 만해요. 셋째, 자녀와 따로 살면 복지 혜택이 달라져요. 부모님이 자녀와 따로 거주하면 가구가 분리되기 때문에 복지 혜택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노인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 차이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자녀와 주소지가 같고 한 세대 가구로 묶여 있으면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구를 분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돼서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의 경우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고 자녀와 같은 가구로 묶여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부모님 기준에도 반영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구 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 기준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가구 단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와 따로 주소를 두고 가구 분리를 하면 복지 수급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요. 단순히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확히 주소를 분리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가구로 설정하는 것. 이게 노후 복지를 받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자녀 설득이 고민이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님이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럽지만 가까이 있어주는 건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살자 대신 가까이에서 서로 도우며 살자는 제안은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매물은 직접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앱이나 다음 부동산에 전세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보증부 월세, 엘리베이터, 1층 같은 조건을 넣고 지역을 고양, 하남, 계양 등으로 설정해 보세요. 예상보다 괜찮은 집들이 꽤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지 새 아파트만 고르지 마시고 관리 잘 된 빌라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지금은 누구와 살아야 하나보다 어디서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예요. 내 몸에 맞는 집,
내 생활에 딱 맞는 동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으로 이사하신다면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남을 위한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위한 집을 준비하셔야 할 시간이에요.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해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65해를 살아오는 동안 정말로 잘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70회, 80회를 살아온 우리 선배 세대들이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요. 흔히들 말합니다. 잘 살았는지는 통장 잔고로 알 수 있다고, 자식이 몇 명이고 어디 살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0회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 기준이 유효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기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비록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살 김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했어요. 집이 몇 채고 통장에 돈이 얼마고 자식들이 어디 살고. 그런데 이 나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든 작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집이 뭐 그리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집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65이 넘어서면 집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이 넘어서 월세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집주인들은 노인 세입자를 꺼립니다. 혹시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집을 구한다 해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세 걱정을 하며 집주인 눈치를 보며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 없이 노년을 보내본 분들만이 압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살 서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30년 넘게 월세집을 전전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좌판 장사까지 했죠. 그렇게 벌어서 아이들 학비 내고 월세 내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서 씨는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요. 이사 갈 때마다 짐 싸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내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64살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 모은 1,000만 원을 보태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사 오던 날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이제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지금 서 씨는 말합니다. 집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 안에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대로 경기도 안양에 사는 75살 박 할머니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월세로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와서 집을 사봤자 뭐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하려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겨우 구한 집은 월세가 9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연금은 80만 원뿐이었는데 월세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식들이 매달 돈을 보태줘야 해요. 처음엔 미안해서 거절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늙은 부모 월세까지 대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평생 모은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는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집 한 채의 유무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집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노년의 안정감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받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집이 있으면 자식들의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안도감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주거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부담은 아무리 효자효녀라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그 집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집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전세라도 뭔가 준비를 시작하세요. 집 한 채. 그것이 65 이후 삶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눠 먹을 친구 한 명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듭니다. 한때는 전화 한 통이면 모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병원에 계시고 어떤 이는 요양원에 계시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진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친구란 비싼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밥집 한 켠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어도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74살 정영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에게는 5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강동윤 씨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두 분은 단골 국밥집에서 만납니다. 주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두 분 똑같이요? 국밥 둘, 깍두기 한 접시, 사이다 하나. 이 구성이 10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해요.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병원에서 주사 맞았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요즘은 손주 자랑도 하고 가끔은 아내와의 오래된 다툼 이야기도 해요. 재미있는 건 어느 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다 일어난 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나이엔 말도 사치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정 씨는 말합니다. 비싼 음식보다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더 오래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라고. 말없이도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다고. 두 분은 함께 등산도 하고 바둑도 두고 가끔 여행도 다닙니다. 심지어 두 분의 자녀들까지 아버지들 우정이 부럽다며 감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친구를 갖는 건 아닙니다. 77살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교성이 좋았어요. 아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관계였어요. 속마음을 나눌 만큼 깊은 친구는 없었죠. 최할머니는 말합니다. 친구 많으면 뭐해요? 진짜 친구는 없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최할머니는 더욱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봐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지만 거기서도 서로 험담만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와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혼자 응급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아무리 가족이 화목해도 또래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다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젊었을 때의 고생,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세요. 하지만 만약 그런 친구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세요.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눠 먹을 친구. 그것이 65 이후 삶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자식이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밥 한 끼를 대접하겠다고 하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바빠.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잘 못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뭘 바라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합니다.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부모를 챙기느냐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0살 황남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씨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오전 5시에 가게 문 열고 저녁 10시에 마감하는 날들이 30년 넘게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이 넘은 황 씨에게 큰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고기 먹으러 가요. 제가 예약했어요. 그날 저녁 황 씨는 처음으로 자식이 사주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소리보다 더 따뜻했던 건 아들이 손수물을 따라주며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황 씨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30년 설거지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합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물어봅니다. 가끔은 직접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합니다. 황 씨는 말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이라도 생각해준다는 게 느껴지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77살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내 옷 한 벌 사는 일도 뒤로 미루고 자식들 학원비, 등록금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하지만 자식들이 성공하고 독립한 후에는 김 여사를 찾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바쁘다고, 친구들 만나야 한다고. 나는 뭐예요? 나도 사람인데. 김 여사는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황 씨는 자식에게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다, 섭섭했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평생 참기만 했습니다. 섭섭해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괜찮으신 줄 압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고 싶다, 외롭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셔야 합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 있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식이 뭔가 해줬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덕분에 기뻤다. 내가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먼저 마음을 여세요. 자식과의 오해 없는 관계. 그것이 65 이후 삶의 세 번째 기준입니다. 네 번째, 연금이 많든 적든 기본 생계는 충분합니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경제적 독립이 곧 자존심이고 자유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살 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했죠. 개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 받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조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충분한 생활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았어요. 자식들 독립한 후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관리비도 줄였고요. 매달 기본 생활비 180만 원, 의료비와 용돈으로 70만 원. 딱 맞아떨어져요. 조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더 놀라운 건 조 할아버지가 매달 소액이지만 적금도 넣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라고 하십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행복이에요. 조 할아버지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닙니다. 73살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금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국민연금도 중간에 끊어져서 월 30만 원 정도만 받아요.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도 월 62만 원이 전부예요.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22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해결해야 해요.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자식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줘야 겨우 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할머니는 말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젊었을 때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경제적 안정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적은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돈이 많고 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지금이라도 도움을 청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나 복지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본 생계 유지. 그것이 65 이후 삶의 네 번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까?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70이 넘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는 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76살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뒷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해요. 놀라운 건 김할아버지가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신다는 점입니다.
손자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손녀와 계단 오르기 경주를 할 정도예요. 내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 맨몸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김할아버지는 동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의 집에 가서 전구도 갈아주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드립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남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72살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후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죠. 오른쪽은 움직일 수 있지만 왼쪽은 전혀 힘을 쓸 수 없어요. 박 할머니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식사나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시장에도 자유롭게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아프니까 사람이 작아져요. 가장 힘든 건 정신적 충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될 줄 몰랐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보지만 24시간 간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 좀 하고 건강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건강한 팔다리의 중요성을 느끼시겠습니까? 같은 70대라도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두 팔 두 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세요. 건강한 몸. 그것이 65 이후 삶의 5번째 기준입니다. 6번째, 충분히 살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건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의 문제입니다. 78살 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 할머니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요. 남편과는 50년을 해로하며 금슬 좋게 지냈고요. 문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 인생 정말 알차게 살았어요. 전쟁도 겪어봤고 가난도 겪어봤고 자식 키우는 기쁨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도 누렸어요. 특히 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엄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더 받았구나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과 화상통화하며 일상을 즐기십니다. 가장 놀라운 건 문 할머니가 언제 떠나도 후회 없다. 오히려 더 살면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걱정이다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평안함은 어디서 올까요?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런 평안함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75살 장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 사업가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말년에 사업이 망하면서 큰 좌절을 겪었죠. 장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어요.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후회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고 아내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장 할아버지는 매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며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장 할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죽을 수는 없다며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삶에 대한 만족감이 노년의 평안함을 좌우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은 많이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만족감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지만 그 모든 게 나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나는 충분히 살았다,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후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세요.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 그것이 65 이후 삶의 6번째 기준입니다. 7번째,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인천에 사는 77살 문창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문 씨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대신 공장에 들어갔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폭언과 가난 속에서 숨죽여 살았어요. 자식 셋을 위해 내 꿈도 접었죠.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냈는데 돌아온 건 자식들의 무관심과 남편의 무책임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속으로 끓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봤을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고 마음속에는 한 맺힌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씨는 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마음속 원망을 지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시간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문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오롯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온몸을 감싸던 긴장과 원망이 사라지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물이 줄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미움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걸 끌고 살아가면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내가 나답게 숨쉬기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속에 아직 미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원망 없이 잠드는 삶. 그것이 65 이후 삶의 7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기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는가? 둘째,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눌 친구가 있는가? 셋째, 자식과 오해 없이 통하는가? 넷째, 기본 생계가 유지되는가? 다섯째, 건강한 두 팔 두 다리가 있는가? 여섯째, 충분히 살았다고 느껴지는가? 일곱째,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는가?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갖고 계십니까? 모두 갖추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사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집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작은 전세라도 임대 아파트라도 알아보세요. 친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세요. 자식과 소원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하세요.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삶의 후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세요.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이 당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5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봐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